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여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판사 사찰입니다. 판사 사찰 문건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이 문건이 과연 불법 사찰일까요? 정보 수집일까요? 초지일검의 주인공이죠. 김경진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판사 사찰 논란 가장 뜨거운데요. 어제 공개된 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봤고 실물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내용을 가지고 보면 판사님들이 조금 언짢을 수는 있겠다. 네. 그러니까 세 평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조금 안 좋은 평이 있는 판사님들도 계셔서 예. 조금 언짢을 수는 있겠고, 그 다음에 무슨 누구누구의 처지라든지 이런 가족관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불쾌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 위반은 아니다. 예.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가지고요. 총장한테 보고했고 수사팀에도 공유했다는 건데 네,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글쎄 이제 제가 잠시만 하나만 좀 읽어드릴게요. 네. 그 사건 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판결문의 일부는 소송 대리인 중 일방의 준비 서면을 그대로 복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타와 맞춤법 오류를 그대로 복사할 정도로 무성의한 판사. 또 지나치게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 그리고 자신의 선입견에 반하는 주장이나 입증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판사. 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냐면요. 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그 변호사들을 통해서 판사에 대한 평가를 취합해가지고 네. 이걸 모아놓은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본 이제 검찰 내부에서 본 세평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전적으로 지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나무위키 사이트라고 하는 데를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 판사라든지 국회의원 뭐 여러 연예인이라든지 하여간 가능한 한 공적 인물과 어떻게 보면 공적 존재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수집한 어떤 세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이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인터넷을 통해서 또 공판검사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세평을 수집하는 게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특히 가령 이제 이 나무위키 사이트에 지금 강부영 판사 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내용도 심지어는 나옵니다. 그 강부영 판사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 만난 송형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때 결혼해서 국내 법조계 공보판사 1호 부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강 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도 심지어 실려있기 때문에 거의 공인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이 다 공개돼 있고 그런 내용을 수집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특별히 위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민간인들이 그런 정보를 모을 수는 있는데 왜 검사들이 판사의 이런 사적인 내용을 성향 그런 걸 열거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도 많습니다. 글쎄 근데 이제 그 문건을 작성한 지금 성모 부장판사 이제 부장검사죠. 예. 성모 부장검사 얘기는 이게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판사들이 어떤 스타일로 재판을 하고 어떤 성향을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공판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그 보고를 받고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라면 그 자리에서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한 이의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를 했다는 얘기는 없고 지금 깜짝 놀랐다라고 정도만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것도 검찰 내부적으로 과연 깜짝 놀랐는지 아니면 그게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징계를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그 진위가 좀 의심된다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언론에 나왔는데요. 해당 문건에 등장한 한 판사가 행정부가 사법부를 사찰한 것으로 헌정질서 문란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그 언론 기사를 저도 읽어봤는데 네. 그 뒤에 이제 무슨 기사가 이제 같은 기사 안에 무슨 내용도 실려 있냐면 네. 또 다른 판사 서울지방법원의 모 판사 거기에 등장한 판사에 따르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위법한 어떤 정보 수집이나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낸 판사도 있습니다. 이런 법무부 입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이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판사가 진보적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회에 가입을 해서 연구활동을 열심히 했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발탁돼서 무슨 주요 재판이나 보직을 맡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법 연구회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 작성했던 지금 심상욱 부장검사 얘기에 의하면 네.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는 언론 기사에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월간조선 지금 2017년 8월 23일자 인터넷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 네. 지금 우리법 연구회와 관련된 분석 기사가 있고 거기에 우리법 연구회 회원 명단이 전부 지금 게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김경진 의원님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김범식님께서요. 김범식님께서 판사 성향 아는 것과 업체 납품하고자 할 때 사장 성향 알고자 하는 것 비슷한 것 같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만 하세요. 네. 예,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면 법무부에 근무했던 현직 검사가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에서도 2008년 4월달에 김현장에게 어떤 용역을 맡겼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하고 소송을 할 때 네. 국제 중재인들이 있잖아요 보면. 예. 근데 그 법무부에서 국제 중재인 가능할 수 있는 어떤 후보단 72명에 대해서 예. 국적이 어떻게 되고 판정 성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예. 근데 이게 국내 법 적용과 국제 법 적용이 다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법무부 안에서도 지금 이게 검찰이 불법이라고 하면 법무부도 똑같은 지금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실은 이게 가령 청와대에서 보고되는 문서에 그럼 이런 상황들이 안 적혀 있을까? 네. 그리고 가령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안에서 당무감사라든지 또는 선거 때마다 이게 상대방 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대방 후보 검증을 위해서 인터넷 후보 검색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리고 언론사 우리 주 기자께서도 어디 언론사에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정보 보고 내용 모아서 이게 체계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검사들이 만든 이 자료는요 사찰 정보라고 하는 이 자료들은 좀 문건 수준이 좀 조악하고요. 검사님들 수준을 이 정도밖에 못 모았나 그런 거는 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 검색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네, 네. 자, 그래서 인터넷 검색 가지고 자료 모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불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업무를 하는 모든 기관과 모든 회사, 모든 개인이 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라도 그렇게까지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보면. 네, 김경진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동욱 전 총장 사건 때와는 지금은 완벽하게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례 없는 검난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동욱 총장 때는 본인은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진상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밖에서 제3자들이 이게 어떤 내면적인 평가를 하기를 그 혼외자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이건 총장으로서 어떤 개인적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조금 좀 이게 검사들이 의견을 내기가 좀 약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은 정권이 어떻게 보면 이 정권에 어떻게 보면 불이익되는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정권이 똘똘 뭉쳐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검사들이 화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표시를 하고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음 주 월요일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신문이 있습니다. 행정법원 심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글쎄요, 그건 이제 판사님이 결정하시는 문제라 뭐 제가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데. 법률가로서 보자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인용돼서 아마 정상적으로 직무집행으로 윤 총장이 복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월요일 날 더 깊은 얘기는 스튜디오에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찰입니까? 불법 사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보보고입니까? 네, 이것을 단순한 정보보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해당 사안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수집의 대상 그리고 정보 수집의 범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뭐 지금 아직 감찰이라든가 수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뭐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나온 여러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검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적절한 불법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은 나무위키 인터넷에서 그냥 공개되어 있는 수준의 정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좀 내용은 좀 정확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해당 정보가 공개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네. 일반적인 학력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인터넷에 있는 정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세평 정보입니다. 네. 세평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사람, 지인이나 경험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물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인데요. 이런 정보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 수집할 수 없는 정보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그냥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2017년도에도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군대 기무사도 그랬고요. 국정원도 그랬고 경찰 정보과도 이러한 위험성이 있었으며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검의 이 수사정보기획 관실도 이러한 어떤 사찰의 위험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지적받았던 점입니다. 그래서 그 범정팀이라는 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향신문 단독 기사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서도 중재인 성향 조사를 했다. 법무부에서도 이거 불법 사찰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지 못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야지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네, 핵심은 법과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네. 검사는 과거에 여러 잘못들을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수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학의 사건 또 검찰의 여러 정관예우 사건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내부에서 폭로되어 나와도 덮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네. 또 그리고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언론에 그냥 보도되고 의혹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사건의 본질을 하나로 단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법과 원칙이 검찰에도 검사에게도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했습니다. 근데 이유를 6가지 들었는데 약간 근거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은 그 일반 공무원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수사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있으면 고소나 고발을 하면서 동시에 직무배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례적이거나 특별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어떤 직위 가진 무게감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함께 고려돼야 될 것이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 정말 중대한 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엄정한 그런 어떤 법과 원칙에 따른 기준 그리고 도덕 기준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해당 비위 사건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합니다. 하나하나가. 예.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즉각적으로 직무를 배제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라고 보이고요. 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하는데
지검장 중에 총장이나 지검장 중에 나도 누구 만난 적 있는데 손드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치적 중립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문제가 조금 달리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 사찰이 가장 중하고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뜻밖의 나온 감찰 결과인데요. 네. 예,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 공소유지를 위해서 이 정보를 모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공소유지에 판사의 취미나 여러 정치적 성향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지 정말 알 수가 없고요. 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은 민간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792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사찰은 사찰 내용을 사용해서 검찰이 판사 처벌받도록 하였나요? 아니면 학연, 지연, 보수, 진보 등으로 재판 엉터리로 하니까 한 거지요. 대처하고자요. 그럼 이런 정보들 왜 수집한 걸로 보십니까? 이게 그 대상 사건을 보게 되면요. 네. 공안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했는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세평 정보나 이러한 것들은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세평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면 대개는 가까운 지인들한테 물어서 확인을 할 텐데 그 중에는 분명 검찰에서 아니면 국정원에서 판사 너 아무개 이런 정보를 모으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판사는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압박이죠. 예, 어떤 사건 때문에 이것을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이렇게 할까?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 압박받을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뭐 약간의 어떤 도덕적인 비위나 이런 것들이 있는 판사라고 한다면 판결의 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 사찰이라면 불법 사찰이라면 그 당시에 그런 정보를 모으고 사찰을 했던 검사들, 부장들 그런 사람들도 바로 수사를 해야 될 텐데요. 구속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불법성을 확인하는 거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사찰을 영화에서 막 보는 것처럼 은밀하게 미행해가지고 뒤를 캐는 것 막 이런 것만을 사찰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사찰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미 판결이나 여러 가지 판결을 통해서 사찰에 대한 정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이나 목적에 있어서 불법성을 띠는 이러한 것들을 사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소된 사람도 직무를 하고 있는데 정진웅 차장검사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소도 되지 않고 지금 혐의가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 정지시켰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법조인들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을 갖다 놓고 네.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형식적 겉으로 봤을 때에는 그 모든 사안이 똑같은 결론이 내려지는 게 정의인 것 같아 보이지만 네. 실질 그 사건의 원인이나 여러 가지 그 사안의 성격 이러한 것들을 비춰봤을 때 다 다른 사안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그 정의, 법과 원칙에 맞게 행사되는 것이 오히려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라 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총장의 사건은 직무배제 결정을 저희가 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추윤 국정조사 하자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 어떻게 다룰 예정입니까? 네, 저도 이 사안을 당장 봤을 때 국정조사가 필요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도 그랬고요. 네, 그랬는데요. 제가 잠깐 이제 아주 깊이 고민을 해보니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와서 출석해서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답변을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러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 필요한 답변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도부에서 그렇게 가자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젊은 의원들, 민주당 젊은 의원들은 국정조사 가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다르게 생각해봐야 돼 이런 기류가 올랐어요. 아니요, 제가 오히려 지도부에게 그런 의견을 깊이 생각해서 의견을 드렸었고요. 네.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이나 제가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정조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지 국민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상 없다. 오히려 성질상 이것은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밝힐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6638님께서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 기필코 완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윤 갈등 때문에 검찰개혁 오히려 방향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공수처를 위해서 회의해야 되는데 검찰개혁 안 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해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네, 참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렵고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많은데 이러한 어떤 문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나 검찰은 개혁하려고 했을 때 기득권들은 개혁하려고 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할 때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려가지고 검찰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정권에 탄압받고 피해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정말 국민들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본질을 제대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게 기득권 제가 국회 들어와 보니까요. 언론 권력, 그다음에 재벌 권력, 국회 정치 권력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정점에 같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검찰 권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개혁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과제이고요. 힘겹더라도 힘들더라도 지치지 않고 이 문제를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효력정지를 받아들이는 요건이 있을 텐데요. 회복할 만한 피해가 있는지 또는 그러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상당한 사유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뭐 결론이 어떻든 간에 판결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만약에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업무를 복귀해요. 복귀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징계위원회가 또 열려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인용되나 기각되나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징계 결과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그런 정지 효력이기 때문에 네. 그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 의결을 하고 뭐 대통령이 징계를 또 하게 되면 그걸로써 또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사실은 뭐 며칠 사이에 뭐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징계 결과에 따라서 가처분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실은. 그럼 가처분 이 심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면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 돈 드는 일이니까 징계 결과를 지켜보고 그거와 함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행정법원 재판인데요, 이거. 예. 만약에 또 징계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또 소송하겠죠. 또 소송하고 또 이렇게 행정부 가야 되는데 이중으로 하는 일입니다. 당분간 엄청나게 시끄럽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자신의 어떤 당부당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그리고 검찰 조직을 아우르는 조직의 수장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좀 이렇게 소송전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314님께서는 사찰이 맞다. 공개된